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후임을 진지하게 찾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도 거론됩니다. 뉴저지의 신분 상태가 이민 난민 이슈와 관련해 또 정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예수가 난민이 아니라고 하고 진보 기독교 진영에서는 난민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창간한 복음주의 잡지 크리스처니티 투데이가 대통령 탄핵 지지 사설을 실은 뒤 트럼프 대통령은 복음주의 지지자 표밭 따지기에 크게 신경 씁니다. 2020년 대선 이슈인 멕시코 장벽 쌓기는 텍사스주에서는 예상보다 긴 지연의 지연을 거듭합니다. 땅 소유주가 정부의 땅 팔기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개인 간의 소송이 이어집니다.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담배 연령, 판매 연령 21살은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식품의약국은 이미 21살 미만에게 담배를 팔면 불법이라고 웹사이트에 명시했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전기 스쿠터와 이바이크 법안을 비토했습니다. 비토 이유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할러데이 온라인 판매 증가로 아마존 주식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중국이 테슬라에 13억 달러를 융자해 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저 혼자 마이크 안 켜고 있습니다. 네, 뭔가 시작할 때 조금 어긋나면은 이런 일이 방송에서도 늘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이 조금 물처럼 잘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연말인데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오늘 먼저 글쎄요, 이 내용을 북한 관련 이슈라고 해야지 되나요? 아니면 미국과 여러 가지 이슈라고 말씀드려야지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후임을 지금 찾고 있다. 그런데 진지하게 찾고 있다 하는 내용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관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국무장관에 계속 있을 것인가 있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폼페오 국무장관의 국무장관 자리 물러난다 하는 내용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후보군까지 쭉 내놓는 것을 보면은 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으로서도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한번 출마해보고 출마한다는 것은 곧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꾼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만두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저울질을 할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주한 미군 기지의 캠프 KC의 비상 알람, 비상 사이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죠. 누군가의 실수로 이제 어떤 다른 탭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모식 하는 그런 음악이 나가야지 되는 순간에 비상 알람벨이 사이렌이 울려서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인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침략 내지는 침공, 미사일 발사 비슷한 것을 한 것인가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물론 금방 발견을 했지만 이 같은 실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수는 실수에 불과하지만 그 실수가 나오기까지 누적된 뭔가 부족한 그런 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에 금방 군복을 다 차려입고 군인들이 뛰어다니고 하는 그런 비디오가 올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가관이다 하는 분위기가 들 정도로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아주 잘못된 알람이 울렸다는 것이 페이크 하더니 결국은 페이크 알람이 페이크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잘못된 알람이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지금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북한이 어떤 선물을 줄까 하는 그런 때에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에서도 국영방송인 NHK가
역시 그 잘못된 방송을 그 북한이 뭔가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분명히 잘못 보도를 했었죠. 그 뉴스 프레쉬를 내보내고 23분 뒤에 정정을 하고 이것은 우리 트레이닝 하는 것인데 잘못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금 미군 부대에서 주한 미군 부대에서 사이렌이 잘못 울리고 그리고 또 그 NHK라는 일본의 국영 방송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MIT의 이제 교수가 미핀 나랑 교수가 바로 그 트윗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후임을 찾는다고 하니까 물론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금까지 아무데도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글쎄 may or may not 폼페오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켄터키주 시골이죠. 이 켄터키주가 지금 그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3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요. 1년은 CIA 국장으로서 그리고 2년은 국무장관으로서 해외 순방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도 늘 같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도를 한껏 높인 사람이 켄터키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으로 출마하면은 당선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그 자리가 그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마이크 폼페오를 그 놓아줄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그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마이크 폼페오가 그쪽에서 상원 의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켄터키주에서 전에 주 총무처 장관을 지냈던 그 사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 예비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그 켄터키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분위기로 볼 때 본선거에 나가면 민주당에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에서 그를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은 당신뿐이야, 폼페오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20년 공석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석을 잃는 것을 원치 않죠. 본인의 선거와 같이 선거를 치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재선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쉬운 세석 상원에서 공화당석에서 한 석이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경우는 지금 내년 봄까지는 분명하게 내가 이 국무장관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6월 달이 켄터키주의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 정도 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 워싱턴에서 그 분위기를 정치적인 지금 상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오브라이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하고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좋아합니다. 독일 대사 리처드 그레넬 역시 굉장히 이 사람도 아첨파죠. 마이크 폼페오에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독일에서도 독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앙겔라 머르켈의 불편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으면 독일 정부를 굉장히 노골적이고 또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서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불만을 했을 그럴 정도인데 이 독일 대사도 역시 지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후임 자리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북한 문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이 리처드 그레넬 독일 대사나 전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아래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존 볼튼이 보스였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이 거론되는데 이 재무장관의 경우도 3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했고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출신이니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전부터 잘 알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상원 인준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월스트리트과 너무 가깝다는 그런 이유. 그리고 국무장관 하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 분들은 북한 문제를 생각하지만 중국이 더 큰 이슈로 미국에서는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티브 무누신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공화당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역시 상원 인준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란 대사 브라이언 훅도 얘기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큰 중요한 이유가 대통령의 사위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자레드 쿠슈너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위와 친하지 않으면 해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처럼요. 그러나 대통령의 사위와 친하면 사우디아 왕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대통령에게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아주 쉬운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스티브 비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비건 지금 부장관은 뭐 일 역할 다 하고 있죠. 국무장관 대행까지는 하지만 국무장관까지는 가지 못하고 국무장관 새로 만약에 마이크 폼페오가 끝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 누가 되든지 간에 한반도 이슈와는 전혀 거리가 먼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국무장관이 되겠구나. 지금까지 거론되는 인물로 보면은요. 그런 게 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연방 국무장관을 하다가 연방 상원의원이 된다는 것은 국무장관보다는 구태여 따지고 보자면 포지셔닝에 있어서는 낮은 직급으로 간다고 봐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장관이 뭐 20몇 명 되지만 장관 가운데서도 내무장관이라든가 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직책보다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뭐 또 경우에 따라서 재무장관 아주 뭐 경제가 좋고 태평성대일 때는 재무장관 잘 등장도 안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험한 때는 재무장관도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은 뭐 넘버 1, 2,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넘버 1, 2, 3 자리를 내놓고 연방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1명으로 간다는 것은 직급이 낮아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국무장관을 하면서 본인이 외교 정책에 이렇게 통달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외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오바마도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약점이 이 사람이 연방 상원의원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외교 뭐 알겠어? 국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라는 백인 나이가 지긋한 정말 수십 년 동안 연방 의회에서 일했던 사람을 부통령으로 딱 부통령 후보로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본인이 이 재선된 대통령의 국무장관 이 같은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떨어지고 만다면 그러면 차라리 실패한 대통령 아래서 마감을 하는 것보다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다시 이제 대통령 후보로 가는 길을 다지는 것이 훨씬 근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울질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저래 북한 이슈는 이 행정부에 뭐 마이크 폼페오를 포함해서 전문가도 없었고 앞으로 누가 폼페오가 만약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아닌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라든가 심지어는 NHK 같은 방송국 꼼꼼한 방송국이죠. 사실은 NHK가 그런 방송국도 북한 관련해서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뭘 어떻게 해줄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의 여러 가지 국내적인 이슈가
위로 떠오르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골똘하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집착했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할 타이밍을 점점 빼앗기고 있다.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 자체를 빼앗기고 있다 하는 분위기가 미국의 오늘의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스탑했습니다. 이 문제와 더불어서 크리스마스도 다 지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Jesus Chris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기독교계 안에서도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철, 그 캠페인철 다가오면서 물론 내년 1월 달에는 연방 상원에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랄한 논쟁들도 있고 결론이 나겠습니다만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던가요? 크리스마스 날이든가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가 간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와이프가 성공회 그 교회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 플로리다주에 있는 어디에 있는 교회든가요? 네. 그래서 할러데이 때 주로 가는데 아무튼 뭐 웨스트 팜비치 뭐 그쪽 주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가 아주 그 보수적인 침례교회를 갔습니다. 이 침례교회가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침례교회거든요. 이게 바로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크리스천니티 그 투데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설에서 대통령의 탄핵이 그 온당하다라고 지적을 한 뒤에 대통령이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복음주의자들이 굉장히 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다져야지 되겠네 해서 보수적인 그런 이제 그런 그 교회에 가게 된 겁니다. 침례교회에 가게 된 것을 보셔야지 되고요. 왜냐하면 성공회 그 교회가 주로 뭐 한국이나 세계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좀 진보적인 여러 가지로 성향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아무튼 그런 점을 봐야지 되고 그게 이제 그 크리스천니티 투데이가 1956년이니까 굉장히 그 오래된 그 잡지예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가 창간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또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200명이 이 잡지가 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런 그 사설을 쓰느냐 등등 했지만 구독자가 구독이 13만 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방문객이 한 4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발행인이 두 번째 그 사설을 썼을 때는 대통령이 너무 분열적인 그런 그 일들을 하고 또 인종차별, 난민, 이민에 대해서 가혹하다 이런 그 주장을 했는데 지금 81%가 트럼프 대통령 2016년도에 그 지지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1%면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 그 전체 인구로 보지 않고 유권자로 보겠습니다. 유권자로 볼 때는 81%면 전체 유권자의 한 25%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 유권자의 25% 정도의 그 숫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 하고요. 복음주의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의 복음주의자는 25%보다는 많죠. 전체적으로 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조금 계산하기가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 애틀란타 이런 데는 복음주의자가 굉장히 그 많을 테고요. 전체적으로 한 전체 기독교의 한 45% 정도는 될까요? 그런데 총 인구의 뭐 한 3억 2천만 명 정도 된다면 25% 정도가 복음주의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퓨 리서치사가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행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하는 복음주의자들은 69%. 그러니까 그에게 투표한 비율보단 조금 낮지만 69%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일반 개신교 신자들은 48%. 개신교 신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지율이 48%보다도 더 낮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블랙과 히스패닉이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블랙 개신교 신자 가운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 잘한다 하는 사람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복음주의자들 다져야 되겠구나 하고 늘 보통 할러데이 때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본인들이 그 결혼식을 올렸던 그쪽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성공회 교회를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 침례 교회를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캠프 측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1월 3일에 복음주의들과 함께하는 아주 대대적인 그 이벤트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마이애미에서. 그때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할러데이 휴가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지낸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볼 때는 정치와 종교의 화합인지, 정치가 종교화하는 것인지, 종교가 정치화하는 것인지, 정치와 종교가 마구 섞이는데 이럴 때 아주 나쁘게 섞일 때 야합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그 같은 야합이 꼭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과 문재인 정권 이후에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그 힘을 정치적으로 발휘를 하는 이게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성향으로 따지자면 전혀 다른 성향이잖아요. 보수와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뭔가가 아주 애매하게 맞는 부분이 있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비교하기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날 그렇게 보수적인 침례교회에 갔고 25일에 민주당에서 글쎄 who knows 민주당의 예비 선거에서 지금 마구 앞서가고 있는 핏 브리저지가 트윗을 했는데 그 트윗에 어떻게 썼냐면은 지저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다만 그 사람이 지저스인 것을 알게 그 성서적인 단어를 쓰면서 부자가 아니라 제가 한국말로 구태여 번역을 하자면요. 가난한 채로 이 땅에 오신 시민이 아니라 난민으로 이 땅에 오신 그의 탄생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I join million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on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자 이게 무슨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 뭐가 가난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가 무슨 난민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 설전이 많이 오고 갔거든요. 며칠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며칠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미국의 모습인 겁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마구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난민이 아니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왜 가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난민, 이민자, 가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뭔가를 그들에게 민주당 행정부와는 다른 조금 이쪽에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쪽에서 볼 때는 가혹하다 하는 정책을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민이 아니고 가난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데일리 와이어라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서 이제 기자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매드 웰시라는 사람. 영화배우 코미디언 그 사람 아니고요. 이름 똑같습니다. 매드 웰시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요셉과 메리가 조상의 고향 베들레헴에 인구 도착을 하려고 인구조사 거기에 참여하려고 도착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난민이 아니다. 요셉이 가난했다는 것도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종교 기자예요. 잭 젠킨스라고 이 사람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과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이 사람이 나 종교 기자거든. 나 종교 기자야. 종교 기자 여기 있음 하면서 얘기하기를 크리스천 가운데 지저스를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생 이후를 말한다. 메리와 요셉과 신생아가 이집트로 가니까 바이블만 읽으면 알아. 마태복음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트 웰시가 다시 하이 종교기자 양반 하고 트윗에서요. 이게 갈릴리와
이집트는 똑같이 로마 제국의 일부거든. 그러니까 같은 그 국토에서 같은 국토로 갔는데 그게 무슨 난민이야? 로마 땅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면 난민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이제 다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카톨릭입니다. 그러자 사실은 그 제임스 마틴이라는 예수의 신부가 2017년에도 이 복음주의자들 막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고 할 때 이슈가 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때 정리가 됐었는데 또 다시 정리를 하고 또 다른 예수의 신부가 그 제레미 지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부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지저스와 지저스의 가족이 왜 난민인가? 이것은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인정을 했었던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교황 그 파우스요. 그 12세 비오 12세 이탈리아의 그 교황 그 비오 12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예수가 난민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나사렛 가족 지저스, 메리, 요셉이 킹의 학대를 피해서 이집트로 탈출한 건 그들이 고향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 이웃들을 포기하고 모르는 나라, 모르는 땅으로 탈출한 거다. 이것은 모든 나이와 모든 나라의 이민자와 어떤 상태의 난민과 선지자들의 그 어떤 그 족적이요, 히스토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베네딕토 16세가 이 말을 교황 그 비오 12세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정리를 아무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저스가 난민이냐? 난민이 아니냐. 이 상태는 기독교의 보수 기독교 복음주의처럼 이민자를 싫어하고 난민을 싫어하고 지금 무슬림 때문에 이 나라가 망쳐지게 생겼어. 유럽은 이미 무슬림의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게 예수도 이 정말 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뭐 난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개신교와 싸움인 겁니다. 복음주의 안에서는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복음주의자들과 아닌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또 그 나눠졌고요.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고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내린 것 같거든요. 이 핏 브리저즈가 그 트윗이 본인이 이것을 이슈로 삼아서 지금 크게 왔다 갔다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해서 그것을 내려버렸습니다. 땅땅하니까 문제인데 이게 또 그 멕시코와도 연결이 돼 있고요. 2020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멕시코와 미국과 사이에 장벽을 짓겠다. 그게 이제 특히 텍사스에 쭉 있으니까는요. 아직도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 리더들은 2021년까지 450마일 정도 장벽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한 2000마일에서 450마일 하면은 뭐 4.5분의 1 정도는 되는 건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게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작은 숫자의 사람만이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아. 여기 와보라고. 왜냐하면 그 국경 멕시코와의 그 국경 사이에서 그 장벽을 짓겠다고 하는 땅이 대부분이 민간 소유거든요. 왜 땅 크잖아요. 캘리포니아주도 어디 저쪽만 가면은 그 집이 뭐 막 30만 달러 정도 하는데도 뭐 에이커로 몇 에이커 단위로 나가잖아요. 10에이커 넘는 곳도 많고 해서 다 그게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은 그런 그 목장주들인데 이 사람들은 경관을 해친다. 그리고 예전에는 넘어오면은요. 그 사람들 넘어왔다고 물 가져다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땅을 그 팔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벽을 지으라고 회사를 지정을 특별히 그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연방 그 판사가 그 회사는 안 돼 하고 뭐 중지 명령도 내리고 이래저래 이게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방 법원의 판결도 있지만 가장 높은 장벽은 멕시코 장벽을 짓는다는 데 있어서 그것은 개인의 거부다. 땅 소유주들의 거부라는 얘기입니다. 리오 그란데 밸리 한 110마일 정도 되는데 이 110마일 정도 되는 땅을 다 연방정부가 사야지 멕시코 벽을 지을 수 있는데 110마일 가운데서 3마일 정도만 샀으니까 이거 몇십 분의 1밖에 지금 땅 확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은 정부가 개인을 먼저 고소를 했거든요. 24명 고소를 했고 개인도 정부를 지금 고소하고 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땅 내주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정부가 이거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장주들, 땅 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현장에서는 사유재산 권리 또 경관 거기에다 벽 지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항상 힘이 있는 쪽이 이기죠. 이 경우는 정부가 힘이 있으니까 결국은 부동산에서 그 에미넌트 도메인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한국 분들 가운데서 에미넌트 도메인 그것에 의해서 정부가 땅을 갖게 되겠죠. 물론 그 적절한 그런 그 보상을 그 땅 소유주에게 하고 나서요. 그러나 기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시골 땅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럼 정부가 이 땅을 살 때 누구로부터 사야지 되는가? 그런데 그게 명의 이전이 안 된 채 뭐 숨진 할아버지도 있을 테고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들도 지금 풀기 힘들다. 이거 과거 부시 때도 그랬어요. 2008년도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300개 케이스가 걸리고 스페셜리스트들이 풀어야지 되는 건데 아직도 그 가운데 46개 케이스가 안 풀렸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장벽 쌓기는 굉장히 2020년도 그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겠지만 풀리기 힘든 문제다. 적어도 텍사스주에서는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내용도 많죠. 지금 어느 대통령 역대 대통령보다도 이 월스트리트이 좋았잖아요. 어제도 뭐 나스닥도 9,000대 처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네. 산타 랠리 이번에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럽에도 산타 랠리가 와서 어제 이제 나스닥이 처음으로 9,000 올라갔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1년 사이에 24.4%나 주식값이 올랐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하더라도 4.4%가 올랐으니까요. 애플도 아주 오래 좋았죠. 좋았는데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그 애플도 갈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경제가 좋은 사람에게는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팔린 2019년도에 탑 10 가격 그런 것을 합쳐보면은 11억 달러.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채에 1억 달러라는 얘기입니까?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화장품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카일리라고 읽던가요? 카일리 제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1년에 뭐 1조 2천억 달러를 벌었다고 하니까 개인 제트기 판매도요. 하늘을 찌른대요. 너무너무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존을 좀 보겠습니다. 이 할러데이와 또 요즘 추세와 맞기 때문에 이 아마존의 경우는 할러데이 판매가 기록을 경신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아마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어요. 아마존 더군다나 아마존 기구 때문에요. 알렉사를 포함해서 뭐 알렉사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뭐 연결해주는 에코다츠라든가 또 뭐 파이어 TV 스틱이라는 거 저는 이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쇼 5S 그 밖에 다른 알렉사 연관 기구를 팔아서 그 기구 판매 자체로도 아마존이 돈을 벌고 그리고 그 기구로 뭔가를 또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도 또 돈을 벌고 이래저래 아마존이 디바이스 때문에 그 이퀴먼트보다는 디바이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네요. 디바이스 판매 자체로 또 디바이스를 팔고 나니까 연결돼서 물건이 많이 팔린답니다. 그 밖에는요 인형 보니까 귀엽던데요. 이 반짝반짝하고 하는 글리터 그 글로브 윈터 디스코 그 인형 뭐 지구본처럼 이렇게 동그랗기도 하고만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청소기요. 그런데 아이보트 청소기라고 해서 로봇 청소기 뭐 등등 또 그 압력 쿠커 뭐 압력솥 이 보니까는 인형 빼고는 그 글로브 윈터 디스코 인형 토이 빼고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통해서 또 한국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많이 그 광고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네요. 그 미국 커뮤니티나 한국 커뮤니티나 인기 있는 상품은 비슷하네요. 한국 커뮤니티에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더 편하게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런 물건을 많이 가져다 놓겠죠. 그래서 아마존이 돈을 아무튼 무척 많이 벌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미국과 그 중국과의 관계가 어떤 그 민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중국은행에서 13억 달러를 융자받았습니다. 물론 13억 달러나 되니까 하나의 은행에서 융자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중국은행에서 융자해 준 것은 그 중국의 상하이에 공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융자를 해줬는데 상하이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짓기로 해서 13억 달러를 융자받았는데 한 군데는 아니고요. 13억 달러를 한 군데서 해주긴 힘들겠죠. China Construction Bank, 또 Agriculture Bank of China, 그 뭐 상하이 뭐 푸당 Development Bank,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이런 네 군데서 받았고 미국 밖에서는 테슬라가 첫 번째 공장을 짓는 겁니다. 왜 이 공장을 지을까요? 중국에 팔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면은 중국으로 갈 때 관세 내야지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에서도 윈윈이죠. 일자리 만들고 하니까 돈을 지원해줘서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거기서 말아서 만들어서 파니까 좋고 이래저래 해서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도 적당히 해야지 되는 게 너무 안 싸워도 안 되고요. 싸움도 적당히 해야지 되는 게 이게 계속 싸움을 해나간다면은 테슬라에 중국이 이렇게 융자를 안 해주고 테슬라도 중국에 융자해 주세요 하고 손 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네. 연방식품의약국이 21살 미만에게 담배를 팔면은 그러면 뭔가 벌을 주겠다. 대신에 이제 지난번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때 어떤 그 프로비전이라는 그 규정이 있었거든요. 좀 인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뭘 기간을 주고 또 90일 기간을 주고 했는데 FDA가 지금 그 웹사이트에 써놓은 것을 보면은 지금도 21살 미만에게 담배를 팔면은 불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곧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그 정책이 빨리 그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USA Today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그 매체들이 이것을 그 발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인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연방식품의약국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2016년 6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담배 살 수 있는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올렸고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한 또 다른 19개 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그래서 또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는 21살이니까 큰 영향 안 받겠지만 다른 주는 영향 받고요. 그리고 뉴욕의 마리오 코모 주지사가 이 안을 비토를 했네요. 스쿠터, 스쿠터 요즘에 많이 타고들 다니잖아요. 전기 스쿠터와 바이크 법안을 비토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헬멧 규정들이 부족하다 해서 그 주에서 이렇게 막 함부로 다닐 수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요. 이런 것을 렌탈 서비스가 있잖아요. 렌탈 서비스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빨리빨리 이 그 길에 그 전기 스쿠터라든가 전기 그 바이크가 다니는 것을 조금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주 의회에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그 경험을 하시겠지만 별로 운전자로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회사 앞에서 어떤 사람이 excuse me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그 e-바이크 탄 사람이 저에게 이제 길을 비켜달라는 거예요. 자전거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해서 내가 어머 알았어요 하고 길을 살짝 비켜줬거든요. 그랬더니 땡큐 하고 가던데 스쿠터 타고 다니는 젊은이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회사 인턴 직원 어머 그거 보도에서 타면 안 되는데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